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을 수밖에 없죠. 정말 재미있고 화끈하고 희망을 주는 토론회를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보니까요, 이제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의겸이요,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김의겸이 사과를 하다니 이게 뭘까요? 스텝 꼬였다는 얘기죠. 사실관계 착오라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지만은 김의겸이 사과할 사람입니까? 그리고 유동규의 그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집 있잖아요. 그게 부랴부랴 일주일 전에 계약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봤자 아무것도 없죠. 페이크다 이놈들아. 도대체 정보가 어떻게 샜길래 그런 작전을 썼는지 이것도 참 웃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만배의 누나가 사실상 주변에 자백을 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돼야 재개발됩니다. 아파트 개발됩니다. 언론법 앞장섰던 김의겸,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 윤석열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서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의겸은 페이스북에 바로잡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윤석열 후보에 붙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주택을 매각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의겸은 어제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발언한 내용 중 2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는다면서 윤석열 예비후보 붙인 윤기중 교수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 김모 씨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해요. 그리고 5월에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을 합니다 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중 교수의 집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와 관련해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기중 씨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독립생계가 아닌 공동생계로 재산 공개할 때 올렸어요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예비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재산 공개 때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되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 윤석열 후보와 윤기중 교수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기세에서 밀렸고 쫄았죠. 옛날 같으면은 우겼을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하나 둘 따져봤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 끌고 가면 안 되겠는데? 나는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난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어요. 유동규 연봉이 2억인데 등록재산이 2억이고 원룸에 산다고.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 모비 핵심 의혹으로 지목받는 유동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동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개발로 설계하고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를 체포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팀은 어제 지난달 30일 유동규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동규가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는데요.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아서 출석 시간을 예정보다 1시간 더 미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유동규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수익금 중 일부가 유동규에게 건너갔는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압수수색했던 집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2억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해서 좀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직장 이력과 씀씀이에 걸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성남시설관리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역임했고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에는 경기관광공사에 임명돼서 2년 넘게 일했는데 경기관광공사의 연봉은 1억 4,500 정도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는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연봉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2억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고에 등록된 유동규의 재산은 2억 165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4,200만 원,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예금 7,700만 원, 부인 명의로 2013년식 그랜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융권 채무가 3억 1,84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회식을 하면 직원들에게 대리운전비를 주거나 계산을 전부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복수의 관계자들, 유동규가 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썼고 지갑에 5만원권 지폐가 가득했다는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는데요. 함께 룸사롱을 간 적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거액을 결제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체포 직전에 그 압수수색하던 원룸 13.2평방미터, 그러니까 5평쯤 되나, 그죠? 4평짜리 4평. 3평, 4평짜리 집인데, 지난 23일 전입신고를 해서 임시거처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일,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죠. 보증금 1,000에 월 55만원, 500에 월 45만원 하는 원룸이다.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유동규가 산다고 해서 놀랐다는 게 인근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기라고 합니다. 현재 원룸에 산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쓴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사는 곳은 위장이고 모두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지침서를 만든 정민영 변호사가 유동규에게만 직보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가 얘기했고요. 이 정 변호사는 남욱의 후배이고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유동규와 정 변호사가 퇴직 후 만든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로 대장동 개발 이익이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동규를 변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대장동 개발에 관해 물었더니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유동규가 친분이 있다는 다른 관계자, 그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재직 당시 열심히 일했던 건 사실이고 화끈하고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룸사롱 같이 갔던 사람이죠. 딱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휘말려 안타깝다. 이재명의 장비라고 불렸지만은 이재명은 산하기관의 중간간부를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이 미어터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 측에서도 유동규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근데 이 일주일 전에 전입신고했다라는 오피스텔, 유동규 압수수색 일주일 전 부랴부랴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짜고 버린 의혹이 있다. 휴대전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검찰이.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가 주워 갔는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당할 걸 예상하고 거주지를 옮기고 휴대전화도 버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산 집에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압수수색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압수수색 엿새 전인 23일에 방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23일에 계약한 거예요 라고 부동산 관계자에게 묻자 네 맞아요, 친구분이 오셨어요. 별도의 이삿짐도 없이 들어와서 의아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삿짐도 없었대요. 방 안에 이불 하나 딱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고요. 경기도 수원의 전셋집에 살던 유씨가 압수수색 직전 거주지를 정리하고 이곳에 임시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문 지 엿새째인 29일 수사관들이 들어닥치자 20분 동안 문을 열지 않았고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동규 수사관들한테 다 얘기를 했고요.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나중에는 술 마셨다는 얘기도 있었죠. 수사관들이 인근 도로를 수색했지만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실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다는 보도도 나왔지만은 검찰은 보도 진위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을 열지 않았던 20분 사이에 누군가 통화를 했고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그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치면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했던 이재명의 주장에서 배운 것 아니냐고 야당이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김은혜, 이재명 지사님을 충성심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재명 측은 인격 말살을 넘어선 추악한 선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전에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서 들어가요. 짐 없이 이불만 딱 갖고 와가지고. 그런 집을 뭐하러 압수수색을 합니까?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유동규의 700억 배분 녹취록에 검찰 유원홀딩스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수천억 대의 이익을 거둔, 지금 7천억이다 8천억이다 뭐 이 정도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죠. 화천대유 천화동인 투자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장동 녹취록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천화동의 1호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은 유동규의 것이다. 개발이익금 중 700억을 별도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인 김만배는 입장문을 내고 이익 배분 논의를 한 것은 시인했지만 투자자 간 이익 배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이라며 수백억 정관계 로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녹취록, 유동규의 700억 배분. 그래서 검찰은 녹취 파일에서 유동규에게 700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별도 회사를 세워서 투자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는데 유원홀딩스에 실제 배당금이 흘러간 게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유동규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법인 등기상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고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추진 당시부터 관여했던 남욱의 대학 후배기도 하다고 합니다. 유원홀딩스는 비료사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영화, 드라마 협찬 대행, 광고 영상 제작, 음반 수입, 제작, 판매, 부동산 개발 컨설팅업 등으로 사업 목적을 수십 개로 확대를 했죠. 검찰은 유동규가 차명으로 유원홀딩스에 투자해서 이곳을 돈세탁 창구로 활용한 게 아닌지도 규명할 전망이라는데 현직 검사는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라도 수익을 약속한 자체로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뿐만 아니라 2호, 7호도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물 관계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수억 원 현금 따발, 대장동 아닌 위례 신도시 사업 로비의 증거냐. 녹취록과 별도로 이 정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에 보낸 수억 원의 현금 따발 사진과 10억 원을 건넸다는 자술서도 검찰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사진 속 돈 뭉치가 언제 성남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된다고 합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이전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남욱 변호사와 함께 참여한 바가 있다면서 대장동이 아니라 과거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로비를 벌인 증거일 수도 있다면서 위례 신도시 로비서를 제기했습니다. 물타기 들어가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도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성남시설관리본부장 때 시행된 사업이다. 검찰 수사에서 유동규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데요. 유동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마다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박주민, 성남시 당시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유감 표명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끝나겠어요. 화천대유가 빌려준 김만배 현금 473억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김만배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거액을 인출을 했고 지난해까지 473억을 빌린 것을 놓고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화천대유는 분묘, 묘지 이장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한 돈 10억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대주주 대여금뿐만 아니라 이성문 전 대표이사 등 화천대유 임원 차입금 등에서 70 내지 80억 원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순이를 이재명 무죄 판결 전후로 8차례 만난 것도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권순일은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대법관 7대5 무죄 선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은 2달 뒤 퇴직한 뒤에는 김 씨의 소개로 이재명이 그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유동규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냐 아니냐. 이재명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부하 직원이다. 근데 유동규 요즘에 사이가 안 좋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자, 이재명이 2년 전 트위터에 이재명과 유동규 투트랙 비법이라고 해서 가까운 관계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인지 여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재명은 TV토론에서 측근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SNS에서 확산됐다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와 친형의 10분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2012년 6월에 녹음됐다는 전화통화에서 이재명의 친형이 유동규 씨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옆에는 전부 이런 사람만 있냐라고 따지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 이재명의 친형은 유 씨에 대해 한양대 음대 나와서 분당에서 리모델링 하다가 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유 씨의 실제 경력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2017년 숨진 이재명 지사의 친형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남시에 바란다라고 올린 글과 관련해서 유동규가 전화를 걸어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이재명은 측근이 아니라는데 이 유 씨가 가족사에 개입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유동규를 특별히 언급한 사실도 재조명되는데요. 2019년 이재명은 트위터에 유동규 경기관광사장의 국내 최초 파격 출산책 화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산하기관들도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라고 썼는데요. 같은 해 10월에는 3년 만에 금한령 방패를 뚫은 이재명 유동규의 투트랙 비법이라는 기사를 트위터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 도입부에는 유동규는 이재명의 경기지사 복심이자 측근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유재명이라고 할 뻔했어요. 유동규나 이재명이나 합치면 유재명 해도 되죠 뭐. 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재명 측은 유동규는 대선 캠프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인데,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재명은 유동규가 체포된 이날도 페이스북에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고 썼다는데요. 제가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였던 문구라면서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지옥을 맛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귀의 힘을 빌렸다, 마귀의 돈과 기술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회사가 다 마귀입니까? 제대로 된 회사들을 놔두고 화천대유를 선택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의뜰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자백한 거예요. 마귀와 손을 잡았다는 건. 그죠 여러분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시간 끌기밖에 없죠. 야당에서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가 도원 결의했다. 이재명 허위다. 근데 아무리 정진상이 측근이라고 해도 자기네끼리 도원 결의했다면 그냥 도원 결의한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쪽에서 난리를 칠 이유가 없죠. 국민의힘은 어제 국감장에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감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상대 유력 대선 후보 깎아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임위 모두 파행을 겪었습니다. 간신히 시작된 국감에서 대장동 공세에 야당이 집중했다는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제가 받은 제보와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정진상,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 그게 최측근이죠.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도원 결의를 맺어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다면서 이분들이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인데요.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정진욱 대변인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유포하는 더러운 비방 정치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부르자고 했는데 증인을 한 명도 못 부르겠다는 게 김병욱의 주장이고요. 당에서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과 국감에서 정부를 상대로 논리적 추궁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병욱은 이재명을 돕고 있죠. 그런 사람이 민주당 간사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나눌 건 나눠야죠. 기피할 건 기피해야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경기도청에 도지사의 연가 사용이나 출장비 지출 내역 등을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은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는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이 경기지사를 그만두지 않고 있는 거죠. 경기지사를 만약에 일찌감치 그만뒀으면 국감 때 보내라 그러면 보냈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 끝까지 경기지사 버티는 것은 저런 일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기도 사람들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은 경기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그 후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공범이 되느냐 아니면은 공익신고자 혹은 내부 고발자가 되느냐, 그것은 본인들의 그 결단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고 있으면 그냥 시켜서 했어요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새로운 세상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정진상,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 화천대유 시행아파트 분양받았답니다. 이재명의 캠프 총괄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최측근입니다. 그야말로 화천대유가 시행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실장 측은 화천대유와 무관하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진상을 비롯해서 김용, 유동규, 김만배가 핵심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경기 성남시 분당의 대장동 개발지구내 34평 아파트 한 채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정진상이 매입했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7월에 마쳤습니다. 2018년 1차 분양 때 청약을 했다 떨어졌는데 예비 당첨자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호가는 15억 정도 됐다고 하니까 돈 좀 벌었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이 아파트는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라고 하는데 정진상 측은 경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의 딸은 화천대유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했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생긴 회사 보유분을 분양받은 것이지만 자기는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로 생긴 가구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았다는 거죠. 경쟁률이 2.9대 1이었지만 계약 취소 등으로 142세대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고 2차 분양 때 당첨됐다는 겁니다. 2차 분양 때도 45세대가 분양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분양 대금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과 건설사에서 알선한 대출금, 개인 신용대출로 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재명의 최측근도 대장동에 살고 있다. 화천대유 분양 독점한 대행사의 대표는 박영수와 인척관계라고 합니다.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부지에서 시행한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독점한 A 분양 대행업체의 이모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과 인척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해당 이 대표가 김만배 그리고 천화동인 4555의 소유주인 남욱, 정영학 등과 모두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분양대행업체의 특혜 의혹과 함께 이 분양대행업체의 정확한 역할이 규명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영수, 촌수가 가깝지는 않지만 인척관계는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안끼리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친인척관계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해당 회사의 대표는 박영수와 인척일 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도 관계를 이어왔는데 박영수가 이 해당 업체에서 사회이사로 활동했고 분양 현장 등지에서 내가 박영수와 친인척 관계라고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박영수가 인척 관계인 이 회사에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분양대행 수주를 몰아주는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박영수 측은 분양대행 업무 수주에 박영수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박영수보다도 이 해당 대표가 김만배와 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만배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해당 분양대행사 사장은 20억을 주면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B 토목건설업체에 20억을 받아갔는데 사업 시행사를 선정하던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거예요. 유동규의 비리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저도 그랬고요. 이재명 사퇴 이제 임박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측 손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수습에는 의문이다. 이재명 캠프는 유동규의 비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차단에 나섰는데요. 박주민,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직원 관리 소홀 부분 등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 대장동 관련 부정과 비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캠프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캠프 대변인 박성준, 유동규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제 책임이라고 말한 것이 후보직 사퇴를 의미하냐는 질문에 이거 당연히 누가 뭐래도 이재명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사퇴하겠습니다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의 국민과의 약속을 수행하는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후보로서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를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퇴를 원하죠. 사퇴뿐만이 아니라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운영 공보단장, 스텝이 꼬이면 들통이 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얘기했습니다. 박주민이 유감 표명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후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언을 했는데 유감 표명으로 수습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캠프, 여권 내부의 네거티브 논란을 의식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정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는데 이낙연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 내년 대선 승리에 대한 책임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책임은 없다. 대장동 문제가 정권 재창출의 위기로 민주당의 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합수본 설치 및 수사협조를 요구했는데요. 특검 가야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민주당은 어쨌든 내부 총질로 비춰지는 게 두려워서 적당히 합니다. 이재명 사퇴해야 되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내부 총질 소리를 들으니까 적당히 한다고요. 예. 내가 대통령이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적당히 한다는 게 이재명의 입장이죠. 반면에 국민의힘을 보시면은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홍준표 선생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좋아해 오셨고 참 존경에 맞지 않았었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하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죽어도 괜찮다. 음해를 막 하잖아요. 마타도어를 막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되고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목동에 재개발될 수 있다고, 아파트 재개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단독주택 지역이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누나가 현금 36억에 산 낡은 집 8채 목동 어딘가 봤더니 이 김만배 누나가 목동 일대에 단독주택, 빌라 최소 8채를 대출 한 푼 끼지 않고 줄줄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상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지만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아닌
다른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지역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이 다른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이 되면 재개발이 안 돼. 근데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동네 아파트로 만들 수가 있어. 2006년부터 상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며 살던 서울 목동에서 최근 1년 반 사이에서만 단독이나 빌라 8채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목동의 131-XX 번지 218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6, 70평 되는 대지에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8억 5천에 사들였고요. 빌라는 1억 내지 3억을 내고 호실 단위로, 단독주택은 14억을 주고 통째로 사들이는 목동 부동산 쇼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부는 개인 명의로, 일부는 천화동인 3호 명의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36억을 썼는데 은행 대출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건물, 그리고 작년 상봉동에 올린 시세 90억 원짜리 9층 건물과는 별개였다고 합니다. 목동에 사들인 부동산은 신목동 지하철역 입구에 분포한다는데요. 단독 빌라를 밀어내고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고층에선 안양천을 내려볼 수 있는 위치인데 일종 일반 주거라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윤중천도 이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여보려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가 부동산 매입을 정확하게 이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던 부동산 관계자는 누군가 좋은 사람이 대권을 잡으면 여기 개발이 날개를 달 것이라고 김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누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진 않았지만 윤석열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가주택 1층을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워뒀는데 지역 주민들은 정비사업 사무실로 쓰려고 비운 것으로 안다고 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를 아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차곡차곡.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하면서 집을 사고 아예 정비사업 사무실 쓰려고, 조합사무실 쓰려고 비워두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본인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재판 참여 제한, 손준성 공수처 이첩 놓고 검찰 내부 정치 편향 반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젠 참을 수가 없죠. 해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현직 검찰 간부들이 수사와 재판 대처를 둘러싼 대검과 법무부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송하면서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이 최종 확인된 것처럼 공표하고 수사검사가 조국 등 정권 인사들 재판에 참여하려면 대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 수뇌부는 친정권 검사들이 장악하고 법무부 장관은 여당 정치인이 차지한 상황에서 법무검찰의 정치 편향성을 놓고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보낸다면서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상은 이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이 김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달린 고발장 이미지 파일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여부나 정확한 파일 전달 경로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은 이프로스의 정치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중앙지검 발표를 보고 검사를 공소제기했나 보네 라고 생각했는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 처분인 이송이었다면서 중앙지검 공보자료 때문에 결국 손 검사가 했다는 거네 라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다시피 말이 돌아다니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가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아니 혐의가 드러났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뭐하러 공수처로 이첩하겠느냐. 그냥 손 터는 과정이다 라고 윤석열 후보가 딱 얘기했죠. 딱 보면 딱 알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이복현 검사도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 손준성의 혐의가 드러났다는 식으로 기사가 딱 깔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대검의 검찰총장과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3차장, 공공수사 1부장, 공보담당관 중
누구 한 분만 이건 아니라고 했다면 저런 공보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면서 김호수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공보자료에 관여한 분들은 최소 정치검사의 첫 단추를 끼운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국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송경호 수원고검검사는 대검과 법무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 라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 재판에 참여하려면 대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직관허가제에 대해서 직관허가제가 조국 관련 사건, 울산 선거법 위반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삼성의 불법 승계 사건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총장님에게 조국 등이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한 말이 계기가 됐다는 의구심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총장님은 김호수 총장님이죠. 자, 우리 마음속의 검찰총장은 김호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진짜 검사만 검찰총장입니다. 그가 거론한 사례의 대부분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였는데 직관허가제가 정권 보유용 아니냐는 비판이라는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복현 부장검사도 공판 들어간다는 검사들 직무대리 안 내주신 분들 천벌받으실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의 비판과 불만은 김호수와 박범계를 향하고 있는데요. 김호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수사팀이 백운규를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를 가로막은 바가 있죠. 법조계에서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그 윗선인 백운규를 추가 기소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박범계도 수사 개입성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는데요.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서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던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과 송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다고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캠프 또 정비 들어갔습니다. 김근식, 석동현 등 공식 합류. 김근식 비전전략실장, 석동현 특보단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 등을 공식 영입하는 등 캠프 추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캠프 비전전략실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고요. 김근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또 석동현 변호사는 특보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새누리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지냈습니다. 서울 미디어대학원 특임교수 김자열 교수와 장주식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자문회의 부위원장이 또 선임이 되었습니다. 국민희망 공동본부장으로. 그리고 울산 지역 특보로는 정몽준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영철 전 특보가 합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지의 인재들이 윤석열 캠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른 캠프들은 왜 소식이 없을까요? 대세는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토론이 지속될수록 윤석열 후보의 대처 능력, 그리고 그냥 단순히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토론의 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말과 음해와 용어 공격, 어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작게 501호라든지 무슨 전력지수 이런 의미 없는 용어 공격으로 이거 아세요 했던 그 홍준표 의원이 어제는 또 법률 공동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끌고 나왔죠. 그리고 유승민은 자기 공약에 써 있는 그 단어들, 남들이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는 단어들, 무슨 공정소득, 사실은 내용 기본소득이랑 똑같고, 공정복지, 사실은 문재인 정책이랑 똑같은 거,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죠.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제대로 반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대세는 결정됐습니다. 대세가 결정됐는데 그 대세에 반한다는 것은 결국 좀 정권 교체에 혹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당권이나 장악하고 당이나 장악하고
결국은 내각제해서 천년만년 자손만대 자기네 집안이 토로서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대한민국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개발정신 품고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했던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승만의 건국정신 별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뭐 이승만에 대해서 따질 것이 없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치하에서 없어진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선 왕조를 이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 건국입니다. 제2의 이승만의 건국과 같은 일이 이승만 정신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박정희의 개발정신, 지금 나라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외국으로 기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개발을 위해서는 박정희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개발정신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워서 결국 뭐겠습니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 강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자기 개발, 자기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만드는 게 핵심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 안 벌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다 먹고 살만 해야 그 다음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작부터 조금 꼬여가지고 말이 좀 많이 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예,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가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인지 대전인지 대구인지 부산인지 광주인지 아니면은 인천인지 울산인지 세종인지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도 경북 경남 그리고 제주도 해외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그리고 남극까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동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들을 올려주시면은 윤석열 캠프에서도 참고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